어머님들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강동고등학교 내신 이번에 영어를 맡게 된 강미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설명에는 제 소개 먼저 간단하게 드리고, 아무래도 아이들 지금 학교 진학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들 원해서 강동고를 간 친구도 있겠지만 내가 예상 외로 갑자기 강동고에 배정된 경우도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 강동고등학교 그럼 영어 내신을 여타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그래서 이런 부분 위주로, 그리고 그거에 맞는 이제 학교별 강동고등학교 내신 공부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양력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요. 저는 외대 영어교육학과 4번대학교를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현직 교사를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현직 교사를 하다가 이제 아이들 좀 더 강의 위주로 가르치고 싶어서 이제 강사로 변경을 해서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저희 인근에 있는 뭐 서울 아카데미나 뭐 강동 듣집 영광학원 이런 곳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생각의 차이에서 강동고등학교 내신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지금 중등부와 고등부 영어 차이만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사실 강동고등학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보통 중학교에서 정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중간고사 공부를 하면 아이들이 정말 멘붕이 옵니다, 말 그대로. 근데 그 멘붕의 원인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중학교와 고등의 가장 큰 차이는 어휘도 차이가 있지만 저는 좀 어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차이점이 내신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어법은 제가 여기 단편어법이라고 쓰였죠. 단편어법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중학교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너 이번에 중간고사 범위가 뭐야? 라고 하면 교과서 3, 4과야. 아이들이 이렇게 굉장히 간략하게 교과서 5, 6과야 이렇게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정말 범위가 적은 것도 있지만 이제 그 교과서 해당 본문에 해당되는 어법, 예를 들어 뭐 관계대명사가 이번 3과의 어법이다, 4과의 어법이 투부정사다 하면 그 어법만 이제 학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럼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중학교 때는 내가 이번 범위가 관계대명사다, 뭐 이번 어법이 투부정사다 하면은 그것만 미친 듯이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학원에서 이제 내신 준비 한 달 하면서 미친 듯이 문제를 풀고 나서 중간고사 딱 시험을 보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가 이미 관계대명사 어법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을 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만 학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도 어려움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통합어법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어법이라는 걸 따로 다뤄주시냐, 아예 그거 자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좀 이따 제가 객관식 보여드리면서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릴 텐데, 통합어법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떤 어법이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어법 문제가 다음 글을 읽고서 어법상 틀린 거 모두 고르시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이게 해당 시험 범위의 어법이 뭐다라는 설명 없이 그냥 이 아이가 통합적인 전체 어법을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독해는요, 좀 범위 차이 때문에 아이들이 좀 혼동을 많이 겪는데요. 중학교는 고작 해봤자 교과서 2개가 이제 한 학교의 시험 범위일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 강동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학년은 교과서 2개에다가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강동고가 작년에 정말 특이하게 교과서를 아예 시험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동고를 오랫동안 가르쳤었는데 작년에 선생님이 바뀌었는지 그 아이들 말로는 육아휴직을 하셨다는 선생님이 돌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강동고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사립이잖아요. 사립학교의 특징이 공립이랑 다르게 기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안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아이가 강동을 가서 뭐 대비하지 못할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명일여고나 이런 데는 정말 기출이 까다로운 게 해마다 선생님들이 막 혁신을 하세요. 막 혁신적인 문제를 내시고, 선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매번 바뀌니까 그날따라 심지어 혁신학교이기도 하니까 문제를 정말 신박하게 내시는데, 강동고는 정해진 유형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가 대비를 열심히 하면 아이들이 내신을 생각보다 잘 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교과서가 안 들어갔지만 재작년은 교과서가 한 2개 정도 들어가고 모의고사가 하나 들어갔었어요. 작년에는 교과서가 안 들어갔으니까 뭐가 범위가 더 많았을 밖에 없었을까요, 어머님들? 교과서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만큼
모의고사, 그쵸? 모의고사가 훨씬 범위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1학년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야, 너 영어 시험 범위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교과서가 아니라 모의고사 2개. 뭐 이런 수준으로 모의고사만 학교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 경향으로 약간 바뀌고 있어요, 강동구가. 그래서 이게 요즘의 경향 차이인데 또 올해 1학년은 그렇다고 제가 또 장담 드리고 작년에 애들이 이랬다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또 선생님들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교과서 한두 개랑 모의고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량도 아무래도 중학교와는 많이 차이가 있죠. 중학교 끽해봤자 교과서 2개인데 고등학교는 교과서 2개는 기본이고 거기에 모의고사가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범위를 먼저 치는 데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듣기는 강동구는 듣기 진짜 할 말 많은 학교거든요. 굉장히 다른 여기 인근에 있는 강동구의 여타 다른 학교랑 강동고등학교의 특이점이 듣기가 서술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중등부와 고등부의 좀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가장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 지금부터는 이제 강동고등학교 내신을 그럼 저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며 이런 부분은 다른 학교랑 어떻게 다른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막 듣기가 다른 학교랑 다르다. 강동고 듣기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강동고등학교는 듣기 문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들 어머니 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시험지 자체에 첫 장이 그냥 다 듣기 문제로 해당이 됩니다. 강동고등학교는. 그러면 듣기는 수행평가가 아니야. 수행평가가 아니라 아예 지필고사에 들어가 있는 100점 만점의 듣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100점 만점이잖아요. 보통 100점 만점에 듣기 문제 하나만 틀려도 이제 98점, 97점 이렇게 점점점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동고등학교는 듣기 대비를 따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 때 앞쪽 한 면이 다 듣기이거든요. 근데 듣기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객관식 문제들도 막 있는데 듣기가 서술형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 미리 시험 범위는 그래도 나와요. 듣기 시험 범위가 뭐 몇 년도 몇 월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다 나오면 그 듣기를 그냥 애들이 왜 중학교 때 친구들은 듣기를 듣고서 쉽다고 생각을 해요. 듣기가. 근데 고등학교에 이제 딱 강동고는 들어가는 순간 선생님 저 듣기를 틀렸어요. 이런 경우가 정말 너무 많아요. 특히 1학년. 왜냐하면 내가 듣기가 너무 쉽다고 생각을 하고 딱 들어가서 아 그냥 첫째 면은 듣고 풀면 되지 이렇게 하고 들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듣기 문제를 다 직접 출제를 하시거든요. 듣기에 서술형이 나온다는 건 듣기를 직접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는 저희가 미리 듣기를 다 학습을 하고 그 독해도 다 연습을 다 하고 외워야 되는 단어들은 또 외우고 이런 식으로 듣기를 따로 공부를 진행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이거 진짜 어머님들 별표 치셔야 돼요. 어휘가 강동고는 어휘가 가장 많이 나오는 학교예요. 제가 여기 여태까지 다른 학교들 많이 가르쳐 봤지만 뭐 듣기는 상일여고도 서술형이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강동고랑 상일여고가 이제 특이하긴 한데 이 어휘는 강동고만 유일합니다. 거의 학교 시험 범위에 자 어휘가 어떻게 많이 나오냐 제가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혹시 뭐 능률복화 3천제 아니면 워드마스터 뭐 중등 고난도 막 이런 단어장들 어머님들 다 보신 적 한 번 있으시죠? 그 단어장이 학교 수업 때 아예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그 단어가 시험 범위예요. 애초에 그 단어 시험 범위에 이러면은 이제 어머님들 또 이런 궁금하실 수 있는데 학교 시험 범위에 그 학교 교과서나 교육청 그런 모의고사가 아니라 그런 시중 교재를 시험 범위에 넣어도 되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는데 강동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사립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바뀌지 않아요. 잘. 그렇기 때문에 이 작년까지는 워드마스터 교재를 단어장으로 활용을 했었거든요. 작년, 재작년 다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워드마스터를 또 쓸 것 같기는 한데 워드마스터 그 주황색 있거든요. 주황색을 써요 항상. 근데 그 단어가 1과부터 이제 데이 1, 데이 2 이렇게 있는데 작년 1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휘량이 보통 데이 1 단어장 하나에 한 20개 정도 어휘가 있잖아요. 외워야 되는 게. 그게 1부터 30과가 시험 범위였어요.
한 중간고사 때. 이 말은 즉슨 아이들이 시험 때 외워야 되는 단어만 일단 이 단어 장만 몇 개다? 900개 정도다 단어가. 그거를 숙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냐면요. 강동고는 그 단어를 활용해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내시고 그리고 어휘가 진짜 다른 학교에 비해 중요한 게 듣기 문제가 한 면 차지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좀 이따 어휘 문제 하나 대표로 보여드릴 텐데 어휘 문제도 한 6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빈칸에 그냥 알맞은 어휘를 골라라. 굉장히 중학교 수준의 문제지만 내가 그 단어를 미리 숙지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문제는 틀릴 수 있겠죠. 어휘랑 듣기만 일단 다 맞아도 강동고는 내신을 조금이라도 내가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듣기랑 어휘를 다른 학교는 이 정도로 중시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듣기랑 어휘의 점수를 다 합치면 100점 만점에 20점 정도가 듣기랑 어휘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이제 70점 정도만 독해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듣기랑 어휘를 우선적으로 강동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모의고사 변형 문제는 가장 대표적인 그냥 객관식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인근 다른 모든 고등학교가 다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비슷하게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동고 내신 체크 포인트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일단 워드마스터 단어가 200개 이상이 넘게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가 좀 유독 많았어요. 제가 강동고를 한 3년 이상 가르쳤는데 재작년 강동고는 워드마스터가 시험 범위가 10개 정도밖에 안 들어갔었는데 작년 1학년 선생님들이 갑자기 육아휴직하고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갑자기 생겨나가지고 야 단어 한 30개 데이 30 넣자 해서 범위가 900개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올해 1학년도 제가 범위가 얼마다라는 말씀드릴 순 없지만 웬만하면 아마 어휘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다음 둘째로는 서술형 문제 이제 가볼 건데요. 강동고는 제가 아까 사립이기 때문에 오히려 준비하기 좀 쉽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실 쉽다는 말은 조금 제가 자만한 걸 수도 있겠지만 강동고는 매년마다 나오는 서술형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기출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기출 유형이 바로 뭐냐면 요약문, 영작 문제인데요. 요약문이 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요약문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다음 글을 읽고 알맞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오. 이거예요. 근데 이 서술형은 매년 모든 학년 1, 2, 3학년 모두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기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술형이 6개 정도가 나와요. 강동고등학교가. 그중에서 4문제가 이 요약문 문제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술형 좀 자신 없다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시키는 게 지문 읽고서 그 글 요약하고 지문 읽고서 주제문 파악하고 영어로 써보고 이런 연습을 충분하게 하면 강동고는 충분히 서술형도 좀 노려볼 만한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 교과서 보통 한두 지문 들어가고 모의고사가 한 2회분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엔 교과서가 1학년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문법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어법 위주로 그냥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게 그냥 대표적인 강동고 유형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저희 한번 기출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강동고 내신을 잘 따게 준비를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객관식 문제, 아까 제가 그냥 모의고사 변형 문제는 그냥 전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냥 대표적인 문제들인데요. 보시면 객관식 먼저 살펴보면 다음 글을 읽고 제목 알맞은 거 골라라. 자, 이거는 사실 모의고사 대표적인 그냥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너무 까다롭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요런 객관식은 웬만하면 좀 맞고 들어가야 이제 강동고 내신을 좀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 대표적인 건 흐름 감겨는 문장 골라라. 자, 근데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 충분히 시험 범위 학습하고 나면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객관식 순서, 이런 대표적인 그냥 모의고사 유형들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둘째로 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휘 문제입니다. 자,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시험 문제가 6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쵸? 6번부터 지금 어디까지냐?
5번까지.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몇 문제 정도일까요? 한 여섯 문제 넘죠. 그쵸? 6문제는 10문제보단 적지만 5문제 이상인. 그쵸? 이런 부분이 다 뭐로 나온다? 어휘로 나온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는 학교는 강동구밖에 없습니다. 여기 인근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이 문장을 그냥 주워주고 사실 문제는 어렵지 않죠. 그냥 빈칸만 지금 뚫려있는 마치 어머님들 영어학원 막 아이들 테스트 볼 때 처음에 그럴 때 나오는 유형이랑 사실 비슷한데 이 빈칸에 있는 단어를 그러면 내가 채울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면 여기 1, 2, 3, 4, 5번에 있는 이 단어들이 다 어디 나온 걸까요? 워드마스터, 시험 범위에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단어를 미리 숙지를 하고 있다면 사실 이 빈칸을 채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해석도 주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성실하지 않은 우리 특히 강동구가 또 남녀공학이잖아요. 우리 여학생들은 좀 꼼꼼해요. 아무래도 이게 여학생들 아무래도 꼼꼼하고 반복하고 이런 성향이 좀 강하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강동구 여태 가르쳐 봤을 때 남학생들 중에 물론 꼼꼼한 친구는 좋겠지만 좀 이렇게 훑어보기 식으로 공부하는 남학생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제가 이 문장을 매번 바꿔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휘 테스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글 읽고 영어 뜻 쓰고 뭐 영어 읽고 한글 뜻 쓰고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강동구 내신 준비할 때는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되고 이 어휘를 뜻을 아는 것은 기본이고 이렇게 문장 속에서 너가 넣어라 이렇게 해서 연습을 시켜야지 아이들이 좀 필수적으로 이 어휘를 확실하게 암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강동구 객관식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어휘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제가 이제 서술형, 아까 요약문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강동구 대표적인 서술형인데요. 요약문 영작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이거 작년 남학생 시험지 이제 갖고 온 건데요. 고등학교 2학년 시험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자, 제가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다음 글을 아래와 같이, 아래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인데요. 아래와 같이 요약을 하고자 한다. A, 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다음 글에서 찾아 한 칸에 쓰시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동구는 이 내용을 충실히 공부를 하고 제가 내신 수업 때 각 지문마다 핵심 어와 핵심 주제문, 핵심 요약문을 직접 다 영작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지문을 딱 읽고 나면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이라도 제 수업을 듣게 되면 아, 이게 어떤 내용이 주제문이다. 어떤 게 요약을 할 수 있는 문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대부분은 그 문장으로 출제가 보통 많이 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특징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실력은 이 문장은요.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는 여기 지문의 핵심 어가 나오긴 하지만 선생님이 이 문장을 만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뭐 단어의 품사라든지 이게 명사 자리인지 뭐 동사 자리인지 이거를 모르게 되면 아무리 이 지문을 제가 수업 때 많이 말했어도 이 문장은 선생님이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 실력 어법 자체가 낮으면 조금 서술형을 까다롭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실력만 되면 사실 고등학교 모의고사 공부 열심히 하면서 조금 실력만 다지면 조금씩 실력이 늘고 이 빈칸을 채우는 건 제가 수업 때 충분히 많이 말을 해줘서 아이들이 그래도 서술형을 점수를 좀 잘 따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문 영작 문제가 대표적인 강동구 서술형이고요. 자, 두 번째 서술형은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우리말 문장과 같은 뜻이 되도록 보기 표현 사용해서 한 번씩 문장 쓰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까다로우려면 애초에 이 문장 자체가 본문에 없거나 너희가 직접 만들어라 이런 경우는 아이들이 완전 멘붕이 오거든요. 근데 강동구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웬만하면 본문에 있는 문장을 사용해서 그래도 정직하게 출제를 하시려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문장 있잖아요. 이 문장도 사실은 제가 내신 수업 때 얘들아 이 문장은 어법이 중요하고 핵심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 암기를 미리 해야 돼 라고 말한 문장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모의고사가 5등급, 6등급이 나온 친구여도 이 배점이 높은 이 4점짜리 서술형 정도는 맞출 수 있게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동구 대표적으로 객관식은 뭐가 특이하다? 듣기 서술형과 어휘, 워드마스터 그게 가장 특이한 점이고 강동구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요약문,
주제문이 가장 많이 출제된다. 그렇다면 저희가 내신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술형은요. 당연히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본문에 있는 단어로 영작을 합니다. 자, 제가 아까 다른 학교 이제 설명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학교에서 어머니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본문에 나오지 않는 단어로 쓰라고 할 때도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학교 시험 문제는요. 본문에 나오지 않는 단어를 네가 만들어서 써라 라고 서술형이 나오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강동고등학교는 여태까지 한 3개년, 4개년 이상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고요. 항상 본문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신 수업 정말 열심히 듣고 학원에서 열심히 숙지한 친구는 본문에 있는 단어는 최소 잘 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술형이 생각보다는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암기한 그대로의 단어는 아니지만 품사 변형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본문에는 difference라는 명사가 나왔지만 뭐 형용사 서술형에는 different로 바꿔서 써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품사 변형은 문장 읽고서 내가 해석할 줄 알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위주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똑같은 단어라도 여러 단어로 좀 바꿔서 서술형을 써볼 수 있게끔 연습을 미리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당연히 강동구는 오히려 뭐가 필요하다? 철저한 문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단어 똑같이 쓰지 않고 이걸 좀 변형해서 쓸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장 대표적인 강동구 서술형, 요약문.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자, 요약문 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는 영어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은 요약문 같은 경우에는 국어적 실력이 조금 중요합니다. 내가 이 글을 읽고 핵심 주제가 무엇이며 핵심 요약을 한 문장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면 사실 그거는 핵심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 쓰는 것도 조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는 수업 때 지문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어 그리고 주제와 밀접한 키워드를 굉장히 강동구 선생님들은 많이 말씀을 수업 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문장 만드는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나오는 게 중요한 단어를 골라서 내가 문장을 만드는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본문 딱 보고 중요한 핵심어가 뭐뭐뭐뭐다. 그럼 이거 딱 빼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이런 연습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면 강동구 친구들은 이 지문의 요약, 주제문이 무엇인지 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고도의 어휘 학습인데요. 어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강동구 어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 공부시킬 때 진짜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 내신 시험 선생님들 준비하시는 거 보면 보통 어휘 시험 본다 하면 단어 쓰고 뜻 쓰고 이 정도로만 해도 아이들이 어휘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강동구는 단어 범위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이 단어를 암기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속에 얘를 넣어서 내가 해석할 수 있게끔 시험 문제를 제가 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드마스터가 5과 이상 보통 들어가게 되고 암기하고 반복적으로 그냥 계속 시험 봅니다. 1과 데이 1 끝나서 끝 아니라 데이 1 봤어. 그럼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반복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랜덤으로 데이 1 또 내고 이런 식으로 무수히 계속 왔을 때 수업을 왔을 때 하는 연습이 반복적인 단어 학습이다. 그리고 중요한 유의어 반의어 학습도 강동구는 진행이 같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강동구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사실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강동구에 특히 유별나게 좀 욕심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강동구를 원해서 보내신 어머님들도 계시겠지만 내 아이가 강동구 갈지 몰랐는데 예상 외로 강동구 진학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강동구 영어는 제가 어려운 영어는 계속 어렵다라고 다른 학교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강동구 영어는 내가 성실하고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서 기출 충분히 반복 많이 하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가 3등급이면 어머님들 70대인 거 알고 계시죠?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제가 가르치는 여학생 지금 이제 고3인데요. 그 친구 모의고사 3등급인데 저 만나고 나서 내신 98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영어를 월등하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님. 70대면 내가 읽고서 해석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건데 내신은 98점이나 100점이 나옵니다. 그 친구 무조건. 그러니까 성실하고 열심히 반복하고 연습하면 그나마 강동구는 내신을 오히려 조금 따기 수월한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강동구에 대해서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내신에 겁먹지 말아라 라고 많이 말을 하는 학교가 강동구 영어인데요. 충분히 아이들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내신 노려볼만 하고요. 제가 지금은 강동구 3학년은 이제 아무래도 1학기까지만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강동구 3은 제가 수강생이 좀 많습니다. 근데 실제 전교권 많은 친구들이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친구들도 1학년 설명회 어머님들이 이렇게 오시는 것처럼 설명회 듣고 수강을 하게 된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그 친구들이 고3 때까지 보통 가는 경우가 많고 중간중간에 다른 학원 가서 암기만 했다가 도움이 안 돼서 2등급 받다가 1등급으로 올리고 싶어서 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잘 만약에 이제 보내주시고 믿고 맡겨주신다면 제가 강동구 기출은 정말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잘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강미나여서 저는 항상 강한 영어라고 말을 하는데요. 강동구 1반은 데뷔할 때 저희가 지문 암기 이런 식으로 뭐 진행하는 건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고 이 핵심어 요약 능력, 방금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위주로 정말 아이들 요약 잘할 수 있게 진행 많이 하고요. 다음 반복적인 단어 테스트 이것만 하는 거 아니고 나중에 이제 임박했을 때는 문장에 넣어서 내가 단어 넣는 연습까지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문법은 뭐 기본적인 이제 어법 학습이니까 이런 유형은 평소에 변형 문제 많이 풀고 제가 수업 때도 많이 얘기를 해서 문법 학습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강동고등학교 이제 1학년이죠. 예비 고1이 아니라. 그래서 1학년 수업 일정 안내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주 2회로 진행을 하는데요. 3월달 이제 아이들 개학하고 나면 바로 화요일날 개강을 합니다. 근데 제가 화목을 잡았는데 여태까지 제가 강동고등학교를 화목과 수 1반 이렇게 2개 반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화목반이 좀 더 화목으로 했을 때 아이들이 학교 끝나자마자 좀 오는 경향도 있고 강동고가 어휘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어휘 시험을 한 번 보고 통과하는 애들이 진짜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오후 시간대로 잡은 게 학교 시험 끝나고 어휘 시험 통과를 못했으면 학원에 미리 불러서 어휘부터 다 먼저 학습을 시키고 이때는 제가 본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시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휘를 좀 먼저 아이들 불러서 학습시킬 수 있다는 점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리닉은 항상 개별로 별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요일 이외에도 클리닉 한 번은 아이들이 평일에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생각의 차이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호연지기 방지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 말고도 원래 이제 다른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저랑 이제 중학교 때 같은 학원 다니면서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저는 광문고를 나왔고 이제 저 친구는 한영고를 나와서 이제 서울대를 진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강동구 학생들에게 좀 저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공부했었던 수학 학습의 노하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자 이제 같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은 강동구 수학 과목 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당장 1학년 내신이랑 엄청 크게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수학 학습 플랜을 좀 짜시기 위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강동구 수학 과목 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수학상, 수학하를 고등학교 1학년 때 각각 1학기랑 2학기 때 하는 게 이제 원래 보통은 정상이거든요. 근데 강동고 같은 경우 재작년에는 정상적으로 진도를 나갔어요. 수상을 1학기 때 하고 수하를 2학기 때 했는데 작년에 갑자기 이제 바꾸셔가지고 시험 범위를 원래 보통은 수상 수하를 1학기 때부터 동시에 진도를 나가게 되면은 좀 앞쪽에서부터 잘라가면서 이렇게 나가시게 되는데
강동구는 작년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기준을 알 수가 없게끔 정말 랜덤하게 이제 여기에서 몇 단원, 여기에서 몇 단원 이렇게 떼서 시험 범위가 형성이 됐었는데, 일단 이거는 조금 제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조금 이제 그러니까 사교육에 영향을 좀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시험 범위를 설정을 하신 게 아닌가 싶었을 정도로 이제 시험 범위를 너무 이제 랜덤하게 짰고, 사실상 강동고 수업을 따로 열지 않으면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험 범위를 많이 이제 어지럽혀서 내셨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재작년에 1학년 수업을 하셨던 분이랑 그리고 작년에 1학년 수업을 하셨던 분이랑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정말 어디 확률이 더 높다, 그러니까 뭐 시험 범위가 정상적으로 순서대로 나갈 것이다 또는 수상화를 동시에 나갈 것이다는 솔직히 지금 판단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1학기 때, 작년 같은 경우에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볼 때는 아무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시험 범위가 갑자기 변경이 될 수도 있어서, 그때는 사실 저희가 원래 통합반으로 지금 수업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올해도 그렇게 할 생각이지만, 만약에 강동고 시험 범위가 올해도 좀 다르게 이제 변경이 되면은 아마 강동고 반을 따로 열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강동고 학생들이 3명 있었는데, 이 3명 학생들을 전부 다 따로 봐줬었어요. 1년 내내. 중간고사 보고 나서부터 시험 범위가 전부 달라서 아예 따로 빼가지고 봐줬었는데, 수업을 열지는 못했지만 이제 올해도 만약에 시험 범위가 그렇게 되면은 강동고 수업은 그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결과가 사실 한 4월 정도 돼야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제 이거는 이쯤에서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정상적으로 수1이랑 수2를 다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떤 학교를 가더라도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면은 공통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이제 학습을 해야 될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강동고의 경우는 이제 기하가 선택 과목으로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이거를 1년 내내 진도를 나가는데, 얘는 다른 과목들이랑 다르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매기지는 않고 절대평가로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적표에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과목이랑 비교했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 막 이렇게 큰 부담이 있는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기하를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뭐 공대나 자연대에 진학을 하게 될 때 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학교가 좀 있습니다. 괜찮은 대학교 중에서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선택 과목이 미적분과 확통이 있고, 확통은 확률과 통계입니다. 확률과 통계. 혹시 여기 첫째 아이이신 분 있으실까요? 지금 네, 강동고는 조금 특이하게 미적분도 선택이고 확통도 선택입니다. 이제 여기 인근 학교 중에 이런 학교가 강동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통 고3 때 확통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지정으로 강제로 해야 되는데, 난 미적분 선택하는데요, 그래 너 그래도 확통해 라는 식으로 이제 강제로 다 지정을 하는데, 강동고만 이게 지정이 아닙니다, 이 인근에서. 그래도 이거는 조금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 사항이긴 한데, 근데 네, 안 해도 됩니다, 강동고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인근의 다른 학교들은 2학년 때 확통을 지정을 해서 하거나, 이제 명일여고나 배재고는 2학년 때 지정을 해서 확통을 하는데, 명일여고는 이번에 바뀌었어요. 확통을 선택할 수 있게 2학년 때. 근데 이제 말만 선택이고 반강제로 시킨다고는 하더라고요,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고 나머지 다른 학교들은 전부 다 확통을 고3 1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 강제로 다 시킵니다. 네.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근데 제가 그거를 확답을 이제 드리기는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해보면 확통은 그렇게 이제 막 이공계열로 진학을 했을 때 많이 쓰이는 과목은 아니라서 별로 그렇게 지장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당연히. 네, 수능을 봐야 되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얘네 이제 강동구의 특징이 그래서 얘네 둘 다 이제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좀 특이한 과목 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동구 시험 문제 관련해서 이제 특이한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작년에 1학년을 담당하셨던 선생님께서는 사실 그렇게 특이하게 문제를 내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재작년에 이제 1학년 선생님이셨던 분 성함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시험 문제를 내시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재작년에는 1학년 시험이 좀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어려운 게 근데 어떻게 어려웠냐면, 아주 난이도를 막 높여서 출제를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 때 소요 시간이 되게 길게끔 내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계산이 막 지저분하고 오래 걸리고 계산량이 많게끔 이제 오래 걸리게 하신 게 아니고, 문제를 풀 때 보통 수학 문제를 풀 때 조건들이 이제 주어지잖아요. 조건들이 주어지고 이거를 해석을 잘 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논리적으로 단계를 거친 다음에 이제 답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 단계가 굉장히 많게 내셨어요. 엄청 많이. 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가 좀 많이 특이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을 넘지 않는 난이도 내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게끔 문제를 내셨어요. 항상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출제를 하셨었는데, 이제 만약에 이 선생님께서 올해 1학년 담임을 하시면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별로 그렇게 다른 학교랑 이 인근 학교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범주 내에서 아마 시험이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험이, 내신 시험이라는 게 난이도가 어렵게 나온다 쉽게 나온다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 아이한테 어렵게 나왔으면 남의 아이들한테도 어렵게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쉽게 나왔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쉽게 느낀 거고, 등수는 그대로 이제 정해지는 거잖아요. 난이도가 어렵든 쉽든. 근데 가끔 학생들 중에서 저는 실수를 자주 해서 시험이 쉽게 나오면 손해를 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솔직하게. 뭐 실수가 사실 뭐 이런 저는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실수도 실력이지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뭐 어머님들께서도 아마 자주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 나 이거 실수로 틀렸어 라고 얘기하면 이제 속에서 열불이 이제 치밀어 오르시죠. 네, 저희도 사실 같이 이렇게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어머니께 저는 이제 항상 애들이 그런 말을 하면은 어머니께도 말씀드렸니? 라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똑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분명히 실수를 이렇게 그러니까 심지어 내신 수업할 때는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이거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시험 끝나고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그때 말했던 거 나왔어요 라고 해놓고 맞았어? 그러면 이제 틀렸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네, 저도 어머님들과 이제 같은 심정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내신 시험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어차피 등수 세워서 등급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난이도는. 그런데 뭐 제 특정 학교만의, 그러니까 어떤 수학 시험을 내신으로 출제를 할 때 특정 학교는 이런 컨셉이 조금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지금 강동구에 존재하는 학교, 그러니까 배재고 포함해서도 사실 그렇게 특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배재고 같은 경우는 아예 막 정말 옛날 트렌드의 문제를 이제 가지고 오거나 이런 특이한 점이 있긴 한데, 그거를 강동구는 그런 게 없었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작년에 재작년에 1학년을 담당하셨던 선생님께서 오시면은 이런 문제들을 대비하는 방법은 사실 평소에 문제를 풀 때, 이거는 좀 팁이 하나 있는데, 평소에 문제를 풀 때 보통 학생들이 손이 먼저 나가거든요. 이렇게 문제를 읽으면은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손이 먼저, 연필이 먼저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건을 먼저 잘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손을 대지 않고 답까지 가는 길을 좀 스스로 생각을 해본 다음에 연필을 떼서 이제 시작하는 풀이, 이제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작년에 학생들한테 시도를 해봤는데 정말로 답답해 하더라고요, 엄청.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한 3-4명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클리닉 시간에 3-4명 앉혀놓고, 자, 연필은 옆에 놔요 라고 한 다음에, 자, 문제 먼저 읽고 이해 다 됐어요? 한 다음에 풀기 시작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 사이를 못 참더라고요, 문제 읽으면서.
그래서 그런 훈련을 먼저 해보면은 이게 나중에 딱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제한된 시간 내에 좀 빨리빨리 풀 수 있는 연습이 되긴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거는 좀 감독이 필요하긴 합니다. 선생님들의 감독이 필요한 상태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일단 내신 개강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1회에서 7회 정도는 이제 진도 수업을 나갑니다. 진도 수업을 나가고 그 다음에 8회에서 14회에는 이거는 강좌 계획서에도 이제 반영이 되어 있을 텐데 이때는 이제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이 진도랑 문제풀이라는 이 큰 틀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저희가 이제 수준별 분반을 해서 수업을 하거든요. 수준별 분반을 하는데 사실 수학 전문 학원들처럼 막 엄청 세분화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심화반이랑 정규반 이렇게 두 개의 반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 이제 지금 강동구에 보내시는 자녀분이 이제 둘째 아이신 분들은 아마 감이 바로 오실 텐데, 심화반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보통 3등급 초반 이상입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등급 본인 학교에서 3등급 초반 이상 정도 나오면은 이제 심화반에 들어가서 학습을 시키는데, 이 학생들과 정규반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수학 실력보다도 좀 그 기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정말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한 학생들이 보통 심화반에 배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정규반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근데 가끔 가다가 정말 잘 하는데 어머님들께서 보시기에 얘는 왜 이렇게 욕심이 없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할까라는 이제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아이들은 이제 실력에 따라서 심화반에 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일단 보통 그런 욕심이나 이런 성적이 거의 비례하기 때문에 이제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심화반이랑 정규반 배정 자체는. 그리고 이렇게 나눴을 때 1회부터 7회까지 진도 나가는 것도 수업이 조금 결이 다를 거고, 그 다음에 8회부터 14회 문제풀이 하는 것도 이제 결이 다른데, 심화반의 경우는 진도를 나갈 때 세세하게 이것저것 모두 다 개념 설명을 일일이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실전 개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제 당장 이런 문제가 중상 난이도 정도로 나오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주제 정리를 하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뭐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지는 않고 바로 이제 실전에 적용되는 개념들을 먼저 학습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단원에 따라서 학력평가 기출문제 중에서 저랑 이제 다른 선생님 장태호 선생님이 둘이 직접 고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합니다. 이때는 이거는 거의 킬러 문항 아니면 준킬러 문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동구에서 출제되는 문제, 그러니까 강동구에 있는 학교에서 출제하는 내신 문제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도 여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심화반 학생들 중에서 학교 시험 난이도랑 갭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심화반은 학교 내신만 챙기는 게 아니고 학교 내신을 넘어서 이제 나중에 결국에 수능도 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좀 더 멀리 보고 이제 운영하는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규반은 1회부터 7회까지 진도를 나가는데 개념을 굉장히 세세하게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문제풀이를 할 때는 항상 매 회마다 시험 전범위에 나오는 빈출 유형들을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규반은 이제 정규반의 평균 수준에 따라서 1회에서 7회까지 진도를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 2회 정도 더 느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2차 함수나 복소수, 나머지 정리, 이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들이 있는데, 그런 단원들은 이제 뭐 두 번에 나눠서 수업을 이제 느려서 갈 수도 있다는 거 일단 미리 말씀드리고, 이거는 다 모집이 된 후에 학생들의 평균적인 수준을 보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이거는 요즘에 다른 수업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하긴 하겠지만, 저희는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과제 제출을 받은 다음에 그 제출한 게 오답인지 정답인지가 이제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에 다 기록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느 유형이 약하고 어떤 유형을 잘 풀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직접 가르치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자세히 알아요. A 학생은 이런 유형을 잘 못 풀고 B 학생은 저런 유형을 못 풀고를 이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도 사람이니까 사실
이거를 잠깐 놓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이제 다 프로그램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여기 이때 문제풀이하는 시기에 저때 이제 쌓여 있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해서 취향 유형들에 대한 과제가 이때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시험 직전, 그러니까 직보 수업하기 전까지는 이제 모든 유형들이 이제 전부 다 클리어가 되어 있는 게 저희 목표기는 한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과제를 아예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과제를 제출해야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는 건데 아예 제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클리닉 시스템 자체를 좀 변경을 해서 그렇게 과제를 내지 않은 학생들을 억지로 불러서 이제 강제로 이제 과제 수행을 해서 제출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시스템을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자세히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저 한 명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보다 장태호 선생님도 이제 다른 선생님도 똑같은 학생을 이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의견이 대체적으로 같기는 하지만 이제 뭐 2명의 선생님이 한 명의 학생을 바라보면서 이제 관리를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술형 대면 첨삭도 이따가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술형 대면 첨삭은 뭐냐면 학생들이 보통 학교 내신 맨 처음에 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는 이유는 서술형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아니면은 이제 앞에 객관식에서 시간을 많이 뺏겼기 때문에 서술형 답안 작성을 할 시간이 없어서, 또는 서술형에서 감점을 받지 않으려고 엄청 열심히 썼더니 시간이 다 가버려서 객관식을 제대로 못 풀었다 등의 이제 이유가 있는데, 서술형 답안은 제일 중요한 게 엄청 자세히 쓸 필요가 없어요. 정말 감점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이제 풀이 과정만 중간중간에 있으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풀이 안에. 자,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원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고, 또 이제 학교 선생님들마다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 학생들한테 다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학생들이 저런 거는 좀 듣고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는 좀 강동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보가 그 데이터가 쌓여 있긴 합니다. 이 선생님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어구를 쓰지 않으면은 감점을 한다고 하셨었다. 이제 이 시험 범위마다 이제 그런 게 좀 있는데, 학생들이 보통 와가지고 알려주긴 하지만 이제 알려주지 않으면은 저희가 이제 알아서 이제 알려주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교들이 아니고 저랑 장태호 선생님이 직접 이제 첨삭을 1대1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이제 와가지고 막 엄청 오랫동안 하는 건 아니고 매주 진도 나간 거에 대한 이제 3문항에서 5문항 정도를 첨삭을 해줄 건데, 시간을 정해서 매주 똑같은 시간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 오랫동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학원 가기 직전에, 다른 수업 가기 직전에 와가지고 잠깐 첨삭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개강하게 되면은 자세한 공지, 수강 신청 방법은 이제 그때 공지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체크업 클래스가 이제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클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교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이제 단순히 질의응답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제 관리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과제를 아예 안 냈으면 과제를 수행하게 할 거고, 그리고 학생들이 과제를 냈는데 이제 보통 과제를 낸다고 해서 이게 학습이 전부 되는 게 아니고, 이 수학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오답이 있으면 본인이 몰랐던 게 있으면 이제 그걸 고쳐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고치게끔 할 겁니다. 이때 과제 오답을 저때 강제로 이제 시키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밀린 과제가 없게끔 과제 관리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의무적으로 무조건 1회 이상은 참여를 해야 되고, 이제 학생에 따라서, 학생 상태에 따라서 좀 강제로 많이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저희 수업은 수토반이랑 목일반 이렇게 두 요일에 있고 6시부터 10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정규반이랑 심화반으로 분반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이제 학교별로 특히 이제 강동고 같은 경우는 지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1학년 1학기 때 지금 아예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시험 범위가 많이 튀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불러서 이제 수업을 할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네.
일단 통합사의 한국사 강사 이용욱이라고 하고요. 제가 좀 압축적으로 컴팩트 있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생각의 차이 사회탐구 강사 이용욱이라고 합니다. 지난때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졸업,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회과학대학교 이제 석사 이제 졸업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학원에서 지금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표는 제가 토요일날 이렇게 1시부터 4시로 일단 잡았고요. 일단 간단하게 다 아시겠지만은 그냥 제가 컴팩트 있게 말씀드릴게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어떤 그 내신 성적의 차이, 뭐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학교 때 자녀분께서 등급이 뭐 A등급, A등급, A등급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로 가보면 어떻게 돼요? 4등급, 3등급, 3등급 이렇게 잘 보시나요? 4등급, 3등급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이유를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중학교 때는 90점 이상이면은 A등급 처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고등학교의 상대평가는 잘 아시겠지만은 제일 잘하는 애부터 제일 못하는 애까지 어떻게 해요? 줄 세워놓고 여기까지 1등급, 여기까지는 너 2등급이야, 여기까지는 3등급이야. 이렇게 이제 평가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뭐 대학을 가는 방법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결론은 말씀드리면 일단 수시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분들은 자녀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수시를 기본적으로 잡고 계셔야 됩니다. 정시로 잡기에는 지금 아직은 너무 이르죠. 보통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전형이라고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종합 전형을 많이 염두를 하고 계실 텐데요. 대부분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되냐면은 2.5등급까지는 나와야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2.5등급까지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있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통사 한국사하고 이거하고 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많이 설명회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통적으로 다 하는 얘기예요. 통사하고 한국사가 단위수가 14단위입니다. 그럼 이거를 제가 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좀 색깔이 조금 안 보이는데 국어, 수학, 영어, 통사, 한국사 이게 이제 광동고 기준도 마찬가지인데요. 교육부 표준 단위 시수하고 일치합니다. 바꿔서 하면 자녀분께서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을 하시면은 시간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국어 일반적으로 4시간, 수학 4시간, 영어 4시간, 통합사에는 3시간으로 배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한국사도 3시간이고요. 통과가 4시간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을 텐데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바로 통합사회와 한국사가 통합사회 3등급과 국어 3등급은 단위수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세요. 그러면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국어 1시간 공부한 거랑 통합사회 1시간 공부한 거랑 어디가 더 가성비가 좋을까요? 통사가 당연히 가성비가 좋아요. 근데 애들은 되게 안 해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사회, 역사, 도덕 있잖아요. 하루 전날에 공부하는 머리 습관을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돼요. 항상 제가 지금 연차가 통사, 한국사 지금 통합사에는 6년 차고요. 한국사는 지금 9년 차거든요. 제가 지금 거의 10년째 강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항상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전날 공부하는 습관이 애들을 망쳐요. 왜 그러냐면은 상대평가인데 단위수는 제일 높아요. 근데 그 습관을 일단 버리셔야 되는데 이게 학생부에 똑같이 반영이 되고 나중에 2학기 때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체인지하는 그런 마인드를 이제 가지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좀 하나만 예시만 드릴게요. 이 통사 한국사 친구 제가 이제 예시를 하나 좀 드리면은 제 조교예요. 지금 조교인데 이 친구는 사실 뭘 잘했냐면은 과학을 굉장히 잘했어요. 물리에서 좀 타고난 애였거든요. 근데 이 학교가 좀 이제 중계동에 있는 학교인데 국영수가 애매했어요. 이 친구는요. 국영수가 항상 2, 3등급밖에 안 나왔는데 근데 통합과학은 항상 전교 1등이었어요. 통합과학은 전교 1등인데 통사 한국사를 이제 저하고 만나가지고 이걸 좀 한번 파봐야겠다. 단위수를 이제 높은 걸 알고 난 다음에 통사 한국사 통과를 파가지고 1, 2등급이 나오고 국영수 합쳐서 내신 평점이 2.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인데 보통 국영수가 결론은 이거예요. 국영수가 애매하더라도 통상국사까지 이걸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이거를 애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대부분 국영수는 지금 겨울방학 제일 크리티컬한 시즌이잖아요. 지금 예비 고1인데 다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는 애들은 통상국사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거 전날 하면 되니까 괜찮아. 근데 줄 세우기는 똑같다는 점이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뒤에 가서. 자, 그럼 이 통합사회에 대한 과목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5개 교과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에 봐보시면은 통합사회와 한국사와의 밑에 있는 고3 사회탐구 과목과의 연계성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고3 사회탐구 과목과의 연계성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통 여기 강동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통합사회의 선생님들이 몇 분이 들어오시면 세 분이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들어오냐? 세 분이 들어와요. 통사 C, 통사 B, 통사 A, 1사 지리윤리. 이분들은요 일반사회 전공하신 분이에요. 이분 지리 전공하신 분이고 이분 윤리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수업만 들어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고3 수업에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은 고3 수업에 들어가신 윤사, 생윤, 한지, 세지, 정법, 사문, 경제 이걸 전공하신 분은 고3 수업에서 수업을 하시다가 이제 1시간 정도 고등학교 1학년 수업에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은 변별력을 내야 하는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열을 시켜야 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변별력을 어디서 갖고 올까요? 바로 여기서 갖고 온다는 점이에요. 고3 사회탐구 과목이죠. 그럼 제가 이 연계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 실체를 말씀드리면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은 사실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죠? 바로 이 4개를 다 짬뽕시킨 과목이 바로 통합사회라는 거예요. 바로 통합사회죠. 그러니까 원사탐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고3 사회탐구 과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딱딱딱딱 뽑아가지고 만든 과목이 바로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면은 봐보세요. 뒤에 봐보실게요. 제가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설명의 핵심인데 이게 통합사회가 총 9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 1단원부터 9개 단원인데 이게 좀 색깔이 조금 아쉽네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고3 사회탐구 과목이 총 9, 여기 있는 사회탐구 통합사회가 9개 단원인데 여기 봐보시면은 고3 생활과 윤리 연계, 세계지리 연계, 생윤 연계, 한지, 정법, 경제 이렇게 다 고3과의 연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바로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가르칠 때 분명히 학교에서 애가 이제 프린트를 받았어요. 학교에서 교과서 말고 프린트를 받았는데 이 프린트에 보니까 자습서에도 없고 평가 문제집에도 없고 1등급 만들기에도 없어요. 자이스토리에도 없어요. 그럼 이건 대체 어디 있는 내용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까 하면은 바로 고등학교 3학년 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뭐죠? 예를 들면은 인권보장과 헌법이라고 하는 4단원의 헌법단원 이런 거 있죠? 여기 봐보시면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교과서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심화를 하면은 바로 정법 있죠. 수능 과목 중에서 정법 과목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5단원의 시장경제학 그러면 여기가 제일 애들이 어려워하거든요. 바로 어디냐면 경제 파트입니다. 계산 문제가 들어가는 거. 문과 친구들도 조금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무역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로 어디냐면 이 4개 소단원이 다 경제에 들어가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고3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들어가 있는 경제 과목을 그대로 갖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6, 7, 8, 9단원 이렇게 다 연계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뒤에 봐볼게요. 강동고에 대한 통합사회는 대체 어떨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통합사회라고 하는 원 개념, 고1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고3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3 개념과의 강동고를 여기다 적용을 시켜보면 제가 4개년치를, 3개년치를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리하고 윤리 파트는 대부분 고1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일반사회 파트 있죠. 정법, 경제 이거는 어디서 갖고 오냐면은 고3 원사탐 과목에서 갖고 오는 점이에요. 특이한 거는 교과서의 세부적 내용 그러니까 지리와 윤리 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과서의 세부적인 내용에서 약간 꼬아서 바꾸는 점. 그래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조금은 쉽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바로 프린트 외부 자료죠. 일반사회 과목. 이 일반사회 과목은 바로 프린트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고3 사탐 과목에서 갖고 와서 변형을 한다는 점이에요. 그럼 이 밑에 거 특징을 좀 봐볼게요. 범위를 봐보시면 1학기 중간부터 2학기 기말까지 특이한 점은 70점과 30점, 23문항과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은 이 특징을 봐보시면은 특징을 몇 개만 좀 볼게요. 자, 봐보세요. 이게 작년 2학기 기말고사 제가 강동고 직보할 때 이제 나왔던 과목 중에 이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고3 난이도 과목이 존재해요. 바로 뭐냐면 통합사회 7단원 문항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은 사회문화 문항과 연계가 돼요. 사회문화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금 문과 중에서도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바로 뭐냐면 도표 문제와 더불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도표 문제는 아니지만은 여기 있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 있는 과목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갖고 오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바로 애들이 지금 이제 08년생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06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사회문화 문제를 그대로 갖고 와요. 대치동 같은 경우는요. 태어나기도 전에 있던 수능 문제를요. 애들이 못 찾거든요.
그거에서 변별력을 찾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도 어떤 경우는 변형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갖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것 좀 봐보시면은 서답형이 30점입니다. 6문항인데 이거는 되게 특이하게 서답형이어서 서술형은 아니에요. 이다 이렇게 끝나진 않고요. 6문항인데 자료 문제가 굉장히 좀 많다는 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리하고 윤리는 좀 생각보다는 조금 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일반 사회 부분에다 제가 중점을 드리는 이유는 이건 인구 파트예요. 저출산 고령화 요새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통합사의 마지막 단원은 통째로 그걸 배우거든요. 이 부분이 사회문화 과목하고 그대로 연계가 됩니다. 특히 일반 사회 과목 자료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점이다 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상 통합사회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솔루션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프로블럼이 생겼어요. 문제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그 다음 한국사 말씀드릴게요. 한국사는 총 9개 교과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에 봐보시면은 총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학부 전공은 역사고 그 다음에 대학원 전공은 제가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학부 전공에 있어서 한국사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학부 전공을 한 이 전공자 입장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1단원이에요. 전근대 한국사 이해라고 돼 있고 2단원은 근대국민 국가 수립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뒤에 거 봐볼게요. 봐보세요. 전근대 한국사 이해 범위는 어디냐면 선사시대서부터 조선 세도정치까지요. 이건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1학년들은 다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전근대사라고 하는 과목 대한민국 역사 5,000년 역사예요. 4,800년 역사를 여기다 다 때려박았어요.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근현대사라는 점이에요. 애들이 여기가 제일 버거워요. 강사 입장에서는요. 여기 가르치는 게 제일 버거워요. 왜냐면요. 어디서 나올지가 몰라요. 왜? 학교 다닐 때 중학교 2학년 때 고려시대 할 거야. 고려시대 한 달 동안 배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고려시대 1시간 만에 끝내버려요. 왜? 4,800년 역사를 배워야 되잖아요.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제일 많아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여기는 연도 문제가 안 나와요. 근데 2단원부터는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바로 이 4단원 중에서 제일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어딜까요? 바로 여기하고요. 일제강점기가 제일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일제강점기는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36년 역사예요. 여기는 4,800년 역사고요. 뭐가 들어갈까요? 연도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연도 문제하고 단체 문제. 제가 교과서에 있는 일제강점기 그 단체 이름을 다 세봤어요. 47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47개를 사실 좀 연도하고 결합하면요.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약간 양적으로 많고 여긴 질적으로 좀 많다. 이런 특징을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분들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마지막 세대예요. 그래서 교과서가 아마 내년부터는 개편이 될 텐데 봐보시면은 수능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수능 범위까지 갖고 가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특징을 좀 가볼게요. 해내메디요. 다행히도 여기는 고3 원사탐 과목에 있는 연계성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범위는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되게 특이하게 학교에서 이건 맞췄나 봐요. 사회과 선생님들끼리 23문항과 7문항을 맞췄는데 보통 1단원이 여기가 제일 어렵고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자, 그럼 하나 특징만 봐볼게요. 해내메디인데 바로 이거예요. 연도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이거 숫자만 그냥 써놓고 난 다음에 이거 어디 속하냐? 이게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운동이 치러진 신기를 연표해서 고르시오. 이걸 이제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단순 연표함기. 다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 흐름뿐만 아니라 연도, 여기 있는 이 연도를 이제 의미 있게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그냥 연도 그냥 그 뭐라고 될까요? 제가 역사 공부하는 제일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막 들이박아요. 교과서만 보면 그냥 마치 뭐냐면은 뼈대에다가 이제 살을 이제 붙여야 되는데 뼈대는 없고 그냥 살덩이만 계속 붙이는 거예요. 붙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떨어지죠 다. 기본적인 역사적인 구조적인 흐름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살덩이를 붙여야 되는데 그거 안 붙이고 계속 들이박으면 한국사 교과서가 소설책처럼 읽히는 친구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하나 좀 봐두시고 두 번째는 서답형 30문항 디테일한 인물과 단체요. 이런 게 어디 들어가 있냐면은 되게 특이하게도 되게 이런 거 있죠. 애매하게 조그만하게 써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살짝 바꿔요. 이런 특징. 다행히도 근데 난이도는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교과서만 주구장창 계속 하나하나 여기 있는 단어 있죠. 이런 거 살짝 바꿔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연도 있잖아요. 이게 봐봐요.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인물을 쓰시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출제한다는 점을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봐보시면 그럼 제 여태까지 프라블럼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강동고 통합사회 대비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저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크게 4가지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방학 완성에서는 지금은 다른 학원에 여기서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학원에서 지금 러셀이라고 하는 메가
메가스터디 학원에서는 지금 이 개념 완성 과정을 아이들하고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20명 정도 지금 돌리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내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커리큘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반복이에요.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머릿속에서요. 또 한 번 반복하고 또 한 번. 정규 수업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저는 줌으로 또 클리닉 시키거든요. 제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3월 중으로 내신 과정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그렇게 좀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1 통사 한국사 개념과 고3 사회탐구 과목의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본교재, 부교재, 과제집, 주간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료가 조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념 강의 같은 경우는 고1 개념과 그 다음에 고3 개념을 같이 들어갑니다. 통사 한국사를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고1 개념과 고3 개념을 같이 들어가요. 제가 좀 비교해 드릴게요. 2단원에 가보시면 자연환경과 인간이라는 통합사의 파트가 있어요. 고1 때는요 그냥 열대기후만 배워요. 근데 뭐냐면은 고3 때는요 열대기후가 어떻게 나냐, 열대우림, 열대사바나, 열대계절풍, 열대고산기후 이 네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때는 고1 과목 같은 경우는 그냥 열대기후만 배우면 되지만은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를 보면은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디 있겠어요? 바로 고3 거에서 개념을 갖고 와야 되겠죠. 이런 것까지 제가 커버를 하게끔 강의를 진행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 수업은 항상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게 다 빈칸이 이렇게 다 뚫려 있습니다. 애들이 절대 졸지 못하게끔 쓰게끔 합니다. 제 특징을 간단히 보시면 모든 한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빈칸을 채우시면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두 번째로 가보시면 복습 노트를 작성해요. 똑같은 페이지에 똑같은 여기에다가 아이들이 지금 예를 들면 9시 반에 수업이 끝났어요. 그럼 30분 동안 뭐냐면 이 복습 노트를 채우고 난 다음에 퀴즈를 풀고 귀가를 시킵니다. 왜? 한 번 반복했으니까 두 번째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뭘 시키냐면은 세 번째는 이제 뭘 시키냐면은 뒤에 가서 줌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자, 앞에 거 말씀드렸지만은 고1 개념 같은 경우 제가 커버가 됐어요. 고3 개념이 들어갔어요. 우리 학교 기출 문제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이제 여기에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학교별로 나와 있는 기출 문제를 3개년 거를 다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3개년에 있는 기출문제를 각각 파악해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동그라미 치면서 학교별 출판사, 그 다음에 교과서 빈칸 채우기, 기출문제 3, 4개년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 시간을 11시 이후에 수업 끝나고 11시 이후에 당일은 아니에요. 한 그 다음날이나 그 다다음 날에 줌으로 클리닉을 또 해야 됩니다. 왜? 또 반복시키거든요. 왜 11시 이후에 하냐고요? 애들이 통상국사까지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11시에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거 정도 마무리하면 30분 40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큰 시간이에요. 특히 이 사탐 과목에서는 그 짜투리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제가 진행이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과제 같은 경우는 고1 개념과 고3 개념, 그 다음에 고3 기출문제까지 학교별 기출문제까지 적용이 되고 총 3개가 진행이 됩니다만 꼭 해야 되는 건 필수과제하고 필수과제, 학교별 기출문제와 고1 문제 두 가지는 꼭 반드시 풀게끔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테스트를 항상 이제 학원에 오면은 진행을 되거든요. 아이가 어떻게 점수가 변동이 되었었는지 항상 아이들에게 문자 전송이 됩니다. 이것까지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태까지 가르친 지는 굉장히 좀 오래되어서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다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몇 가지만, 이것도 그냥 제 자랑이어서 사실 이거를 좀 이제 넣는 게 제 입장에 좀 부끄럽긴 해요. 사실은요. 좀 이제 자기 너무 자랑을 너무 많이 하면 좀 재수없어 보일까. 저 성격이 좀 안 맞거든요. 사실은요. 강사하는데 이게 제일 사실 좀 저하고 안 맞는데 뭐 이랬어요. 사실 아이들이 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질문 사항이 있을 거예요. 저 선생님 말대로 하면 과연 점수 잘 나올까? 전 이 학교 내신 학교 하나 딱 잡으면요. 그 학교 내신만 주구장창 팝니다. 학교 선생님까지 외워야 돼요. 사실은요. 이게 내신 강사의 기본이에요. 사실 이거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출 문제를 딱 잡으면은 그 학교 선생님이 누가 있었고 그 학교 선생님의 기출 문제 성향은 어떻게 출제. 왜냐면 통사 같은 경우 선생님이 네 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걸 항상 파악합니다. 커리큘럼을 위해서 매일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제가 되게 오래 했어요. 10년 차 정도 했거든요. 두 번째, 우리 애는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데 저 선생님 방에 들어. 통합사의 한국사는요. 안에서 문제인 거예요. 안에서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요. 진짜 안에서 안 나온 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3등급이 나왔다. 그 친구는 3등급만큼 공부를 한 거예요. 왜?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과목이거든요. 알면은 풀리고 모르면 틀려요.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의지만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의지가 없으면 사실 좀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의지 하겠다는 그 의지만 있으면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제가 계속 이끌어 갈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애는 그닥 성실한 편이 아닌데 선생님이 책임감 있게 가르쳐요. 아이의 성향과 경향에 따라서 최대한 학원 내에서 끝내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왠지 알아요?
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는요.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과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3시간 반 수업이다. 그럼 앞에 30분 뒤에 30분 붙여가지고 최대한 과제까지 다 끝나고 복습을 그냥 집에 가서 조금만 훑고 학원에서 최대한 빨리 끝내는 걸 원칙으로 돼요. 사실 러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학원에서 3시간 반 수업인데 사실상 4시간 반 수업을 해요. 왠지 알아요? 30분을 앞에 있는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오답풀이 하는 것까지 맞춰주거든요. 왜? 통상국사 하지 마. 나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국영수 하는데 시간 투자하고 최대한 학원에서 끝내게끔 해라. 이게 제 원칙이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시간이 할 거 많잖아요. 그쵸? 뭐 여기까지 봐주시고. 그래서 최대한 학원에서 끝내기를 목표로. 근데 다른 애들이 있어요. 열심히 잘하는 친구. 이 친구는 그냥 보냅니다. 그런 친구는 그냥 보내는 게 맞아요. 근데 못하는 친구들은 잡아놔야 돼요. 안 하거든요, 절대요. 절대 안 해요. 통상국사 하고 전날 하면 돼. 이래요, 또. 안 한단 말이에요. 학원에 붙잡아놔야 돼요. 네 번째, 우리 애가 학원에 어떻게 공부하는지 매일매일 그날 수업한 부분에 대해 안내 문자가 전송이 됩니다. 아이의 데일리 테스트 결과, 과제 현황, 그 다음에 수업 태도, 수업 태도까지 이 3가지. 데일리 테스트는 아이가 문자 전송하면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통과 점수가 있습니다. 커트라인 점수. 만약에 데일리 테스트 문자가 안 갔다, 그러면 아이가 통과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자가 낮았다, 그럼 이게 전통이 갔다, 그러면은 아이가 못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 저에서 우리 학교의 전문가만가. 그 학교 기출문제 태도 매일매일 그 새벽 4시까지 계속 그 학교만 팝니다. 사실은요. 이게 내신이 사실 제일 잘 맞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생각의 차이 학원을 제가 작년 말부터 여기로 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학교별로 커리큘럼이 딱딱딱 맞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학원에 제가 이제 채택을 학원에 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학교만 파악하고자 직보를 해보니, 직보 2학기 때부터 직보를 한 결과 굉장히 아이들도 잘 따라오고 저랑 이제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만 이제 파는 제 이제 커리큘럼이 딱 맞아서 여기 오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시간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동고는 1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장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 한 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좀 제 자랑과 이 친구의 자랑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19년에 처음에 이제 생각의 차이에 입사를 해가지고 21년부터 강동을 담당을 했었는데, 제가 강동을 처음부터 담당한 게 아니라 강동 이제 1학기 기말 때부터 제가 이 친구를 담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담당하자마자 바로 전교 1등, 국어 1등. 근데 이게 압도적 1등이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국어 1등을 계속 놓치지 않았고, 그래서 모든 시험마다 강동에서 국어는 항상 1등이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3학년 때 잠시 방황을 하는 동안 이 친구를 잠깐 못 봐줬어요. 근데 그랬더니 아쉽게 1등은 못했지만 그래도 1등급을 늘 유지하고 있었던 친구고, 학교 선생님들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맨날 학교에서 시험 끝나고 전화하면은 너 어디야? 이러면은 저 지금 수학 선생님 잡으러 가요 막 이러고 있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친하다는 뜻이죠, 이게. 그래서 그만큼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작년에 강동에서 내신을 잘 마무리하고 입시도 잘 마무리해서 올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입니다. 간단히 소개 인사 올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그 졸업하고 이제 24학년도에 이제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로 이제 입학하게 된 이사학번 박민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가 원래 첫 시험 때는 국어가 3등급이었거든요. 맨 첫 시험.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첫날 첫 시험이기도 해갖고 되게 부담도 많이 되고 해서 그때는 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은영쌤 만나고 나서부터는 되게 공부 방법도 많이 알고 그래서 이제 계속 1등급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네,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는 여기 앞에 좀. 여기 네. 아, 네네네네. 어떻게 수시인지 점심인지 내신이랑 수능 네. 네, 잠시 이게 죄송하지만 소리가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한 번만 더 반복할게요. 지금 어머니께서 질문 주신 게 수시냐 정시냐 요거 여쭤보셨는데, 네, 우리 친구 총 내신 등급도 함께 여쭤보셨어요. 답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근데 약간 학교별로 다른데 이게 제일 그 한양대 입학할 때는 이제 수시 교과로 입학했는데 이제 1.41로 마무리했고, 네, 그 좀 학교마다 다른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보거든요. 제 서울대학교는 이제 1.48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낮은 게 1.48. 그래서 수시 교과로 입학했고 제가 붙은 네, 서울대가 아마 좀 더 많이 보아요. 그 다른 과목까지. 네네네. 그래서 저 1.48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서강대랑 한양대학교 입학했는데
제가 쓸 때는 서울대만 학종으로 넣고 나머지 그 연세대부터 한양대까지 그냥 다 교과로 넣어갖고 저는 이제 교과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네. 네, 문과.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저 해도 될까요? 수능 최저는 맞췄어요? 그러니까 서강대랑 그 다른 학교는 맞췄는데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어갖고 그냥 네 이따가 된 케이스라 할 수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제 입시한 친구가 있어서 네. 수능도 1등급이에요? 아 제가 국어 수능 1등급. 그거는 이제 말씀드릴 게 좀 많은데 제가 6모, 9모까지는 제가 국어 모의고사도 1등급으로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수능 날은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이제 살짝 떨어졌습니다. 네. 교과로 갔으니까 최저는 맞추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네, 이제 앉을게요. 네, 고생했어요. 우리 친구 이런 거 좀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많이 떨고 있어요, 사실. 이런 친구 아니거든요. 저랑 맨날 티키타카 장난 아닌 친구인데 오늘 많이 떨고 있는 게 저도 좀 보여요. 근데 확실히 이제 졸업한 선배가 왔으니까 좀 어머니들께서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이랑 내신 준비를 해 나가면서 이 친구가 제 클리닉을 도와줄 거거든요. 너무 적합하죠. 강동고 클리닉을 강동고 출신의 아이가 도와주고 있으니 너무너무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클리닉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입시와 관련해서 무서운 것도 되게 많을 거고 모르는 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속 시원하게 긁어가면서 클리닉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회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국어에 대해서. 일단은 요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장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은영입니다. 네, 국어를 가르치는 장은영이고요. 제 거 보시면은 이게 나름 젊어 보이고자 해시태그를 이용을 해봤어요. 나름 신세대이고 싶어서. 생각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세대이고 싶어서 했는데 마지막 구절이 참 웃기죠. 수업이 예쁘고 선생님이 재밌대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역시나 강동구 졸업한 친구한테 제가 협박을 했어요. 빨리 수강 후기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너를 잡아먹겠다 하면서 이제 수강 후기 좀 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난기 많은 여자친구가 메가스카웃 염원 수업이 예쁘고 선생님이 재밌어 요렇게 문구를 보냈더라고요. 아마 이 친구는 정말 재미로 보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강사 장은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설명하는 그런 문구라고 생각을 해요. 제 수업은요 예뻐요. 일단은 이게 예쁘다는 게 판서도 예쁘지만 교재도 예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컬러입니다. 그래서 예뻐요 교재가. 그리고 네 보시다시피 재밌어요. 재미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재밌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이렇게 좀 저한테 좋은 문장을 보내줘가지고 어머님들께 따로 소개를 좀 했어요. 자, 그럼 바로 우리 강동고 시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강동고가 사실 이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는 영상이어서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워요. 근데 일단 강동고는 시험 범위가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교과서는 잘 안 보세요. 보지 않으세요, 잘.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얘네 그 신사고 교과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사고 교과서가 되게 작품 수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수많은 작품을 다 다루는 게 아니라 계속 추가 프린트를 주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1학기 기말고사에는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시예요, 시. 우리나라 사람이 쓴 시예요. 그 시 맛뿐만 아니라 7가지 지문, 총 8개의 외부 지문이 추가 프린트로 제공이 됐었고 교과서는 확실하게 적게 봤어요. 이 정도면은 거의 지문 3개만 교과서를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험 범위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2학기 중간은 더 기가 막혀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기에 지금 7-1단원 넘버 2 이거가 제가 색깔 처리를 따로 했잖아요. 이게 문법 단원은 아니에요. 문법 단원은 아니고 신사고 교과서가 다른 교과서와 다르게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가사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거 전문을 실어 넣어요. 원문으로. 그래서 그 단원이 들어가 있으면은 진짜 수업할 때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보통 수업할 때 3주를 할애해서 하는 파트기도 해요. 근데 어쨌거나 요 단원이 들어가 있으면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은 건데 요것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까지 넣었고 중세 국어까지 시험 범위에 포함을 시켰어요. 이 정도면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많은 거예요. 게다가 요 시험 6주 만에 준비해야 되는 시험이었어요. 6주 만에 이 모든 진도를 다 꼼꼼하게 나가야 했었는데 시간 대비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기말고사는 거의 한 10주 준비했거든요, 제가. 정말 제일 힘들었어요, 이게 솔직히. 10주 동안 나갈 게 없어서 힘들었어요. 나갈 게 없어서. 교과서는요, 딱
한 작품 봤어요. 엄마의 말뚝 2라고 하는 한 작품 보고 나머지는 다 프린트로 대체를 하셨는데 겨울 나들이도 전문을 실은 게 아니라 소설 일부를 실어 넣었고 그러니까 비포 한 장? 한 면짜리? 그거 하나고 협상 지문도 4개 따오셨는데 그것도 되게 짧았어요. 그리고 음운 변동을 교과서로 안 보고 프린트로 나가셨거든요. 근데 뭐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발음하는 규칙이잖아요. 그럼 뭐 음절의 끝소리니 비음하니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50분 수업하면서 하루에 1개씩 나갔대요. 오늘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면서 그걸로 50분 내내 수업하시는 거예요. 5부분이면 끝나는 거를 50분 내내 하셨대요. 이런 식으로 진도를 되게 천천히 나가셔가지고 솔직히 학원 입장에서는 진도를 나갈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운변도 계속 반복하는 식으로 수업을 나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게 시험 범위가 천차만별인 게 마냥 나쁜 게 아닌 거는 시험 범위를 바탕으로 난이도를 조금 추론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범위가 많은 거거든요. 비교적 많은 거예요. 이렇게 시험 범위가 비교적 많으면은요. 아니죠. 시험 범위가 적은 거죠. 죄송해요. 시험 범위가 이게 비교적 적은 편이거든요. 얘랑 비교했을 때. 얘랑 비교했을 땐 시험 범위가 적어요. 적으면 어려워요. 그리고 문법 단원이 들어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단원이 문법이에요. 그래서 문법이 들어가서 어려운 거고 얘는 시험 범위가 많죠. 많으니까 80점대 후반에서 1컷이 나온 거예요. 쉬운 거죠. 이게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쉬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높은 걸 토대로 봤을 때 아, 기말고사는 그래도 애들 입장에서 무난했구나. 요거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2학기 중간으로 보면은 시험 범위가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시간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문제를 너무 쉽게 냈어요. 근데 기말고사는 시간 대비 시험 범위가 거의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낸 거예요. 84. 근데 이게 사실 제가 그냥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편하시라고 쉽다 어렵다라고 말을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1등급 컷이 80점대라는 것 자체가 그냥 어렵다는 거예요. 뭐 제가 한영고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19년에 입사를 해서 여기저기 학교 많이 했었어요. 근데 배제도 담당을 했었는데 여기저기 학교를 다 봐도 보통 90 초반에서 90 중반에서 1컷이 형성되지 절대 이렇게 형성되지 않아요. 80점대 후반에서 1컷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시적인 이벤트인 거지 1년 내내를 지배하지 않아야 돼요. 원래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가 아이들 입장에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어렵다는 거는 그만큼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 코로나 같은 이제 외부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도 저희가 좀 갖고는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아이는 아닐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도 코로나 세대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문법이 진짜 엄청나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민규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진짜 엄청나요, 문법이. 왜 문법 난이도가 극악이냐면은 예문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PPT 여기 올려드린 거는요. 문제 일부분 올려드린 거고요. 저희 유인물 같이 보시면은 제가 원문 전체 다 실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정기고사의 객관식 문제가 30문제라고 했을 때 10문제를 보통 문법으로 많이 빼세요. 근데 그 10문제 모두 다 예문이 5개씩 들어가요. 최소 5개. 그러면은 50개의 예문을 분석해야 되죠. 50개의 예문을 분석하고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심지어 비교를 해요. 기역과 디귿은 모두 기역과 달리 리을은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역과 디귿의 공통점이 뭐지를 생각해야 되고 기역과 리을의 차이점이 뭐지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50분 동안 보잖아요. 50분 동안 50개의 지문, 50개의 예문을 분석하고 10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법 문제 풀 때만큼은 시간이 없었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그만큼 강동고는 문법 난이도가 진짜 극악입니다. 장단컨대 이 일대 모든 학교 중에서 제일 극악이에요. 전 배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정도로 문법 문제 굉장히 어렵게 내시는 학교이기 때문에 문법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었다? 그럼 긴장 빡 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근데 다행히 우리 친구들은 제가 좀 반복 학습을 많이 시켜요. 이번에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한테 수강 후기를 많이 받아봤는데 수강 후기에 대부분 나오는 게 무서울 정도로 반복시키세요. 이 말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이제 다른 학교 설명이긴 한데 다른 학교라 하더라도 제가 강동구도 똑같이 대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후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 토대로 봤을 때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만큼 반복하는지를. 근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들한테 문법이 중요하니까 그만큼 반복 교육을 시키고 있었고 그게 실제로 효과를 봐서
우리 친구들이 성적이 잘 나오고 있었구나 이걸 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진짜 무서울 정도로 저도 이제 지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무서울 정도로 반복 학습을 한번 시켜보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이에요. 이게 제일 싫어요. 저는 너무 싫어요 이 문제. 이게 혹시 속어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애들이 문제 푸는 스킬 중에 하나인데 답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은 아닌 것부터 걸러내는 거예요. 다 제거하고 남는 거 2개 있으면 둘 중에 하나 찍는 거예요. 이제 그게 보통 속어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오지선다 중에서 한 개를 찍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애들이 하다가 모르겠으면 속어법을 써요. 근데 문제는 강동구가 재작년이죠. 2022년부터 요런 패턴의 문제를 드릉드릉 하기 시작을 하더니 작년에 갑자기 한 정기고사 내에서 3문제씩 이걸 깔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적절하게 설명한 학생의 수를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6명의 학생을 배열해놓고 이 6명 중에서 적절한 설명을 하고 있는 애가 몇 명이냐를 고르는 거죠. 속어법으로 절대 풀 수 없고요.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지 정확한 실력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문제였어요. 이게 사실 배재고 전형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 강동구에서도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1학년 시험에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민규 말 들어보니까 3학년도 이 문제가 나왔었대요. 그러니까 강동구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유행을 타고 있는 거예요. 획기적인 문제죠. 솔직히 획기적이에요. 등급을 가르기에 이만큼 좋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획기적인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대비를 해야지 첫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강동구는 선지도 복잡해요. 심지어 비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제가 선지 몇 개만 추려온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영탄적 어조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서리적 표현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얘네들이 화자의 예찬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선지를 판단할 때 거의 3가지 이상씩을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선지 하나가 아니라 5개가 다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럼 적어도 뭐 한 선지에 3개를 판단하고 하면은 5개면은 15번을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를 빠른 시간 동안 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실수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수업을 할 때 강동구는 마무리 수업으로 비교를 계속 해줘요. 그래서 작품끼리 계속 공통점 뭐야, 차이점 뭐야를 계속 주지를 시켜요. 그래서 그렇게 주지를 애들이 많이 학습을 하다 보니까 요런 문제를 풀 때 그래도 조금 기계적으로 푸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희 친구들은. 근데 어쨌거나 우리 친구들이 첫 내신을 준비할 때 강동구는 이제 중학교 수준의 그런 단편화된 선지가 아니라 정말 복잡하고 고차원스럽게 문제를 내는구나. 요거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보통 현행 수능에서 잘 나오는 선지 구성이에요. 올해 수능이,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죠. 작년에 치른 수능의 구성이 딱 이래요. 선지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이렇게 수업을 꾸려 나갈 건데요. 사실 제가 이거를 단언하면 안 좋기는 해요. 제가 일반화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지금까지 강동구를 관찰한 결과 강동구는 한 번만 1등급에 안착하면 그게 쭉 지속돼요. 웬만해서는. 그 2등급의 앞부분 친구와 1등급의 끝부분 친구는 엎치락 뒤치락을 하긴 하겠지만 당연히 한 번만 1등급에 안착을 하면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첫 시험에서 1등급을 선점하여 공부하는 방법을 빠르게 익히고 적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준비할 건데요. 사실 이게 뭐냐면은 강동구 시험 스타일 중요한 거 3개 뽑았어요. 그리고 그 3개를 대비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원론적인 문제예요. 원론적인 거예요, 솔직히. 누구나 이거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 말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걸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죄송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못해요, 이거. 어려워요. 아이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원론적인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교재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일 중요한 클리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제일 만족도가 높아요. 애들이 제일 좋아해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거 2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 있는 2개는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요거 2개는 제가 한 번도 언급 안 할 거여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매주 주간 테스트를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필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1주차 수업을 했고 1주차 수업 내용에 대한 복습 테스트를 2주차에 시험을 보거든요. 주간 테스트를. 그 주간 테스트에서 최대한 강동구 시험지와 유사하게 출제가 될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요렇게 문제 만들 거라는 거고요.
요 문제로 와다다다 배열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해서 우리 친구들이 강동구 시험 유형에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술형 연습 문제랑 직접 모의고사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직접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험 전날에 직보를 진행을 해요. 직접 보강 수업을. 그래서 직보 때 제가 아이들한테 마지막 마무리 문제 풀리고 해설하는 수업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역시나 강동구 시험과 가장 유사한 스타일로 문제를 낼 거고요. 요거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동구는 서술형이 어렵지가 않아요. 다 서답이에요. 간단하게 쓰고 말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 시험 문제에서 적중률이 좋습니다.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 마무리 연습, 요것도 이제 직전 보강 때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전주 수업에서, 시험 전주 수업에서 마무리 연습하면서 학교 설명 취합해서 한 번 더 정리시키고 마무리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교재 설명 드릴게요. 저 이거 진짜 너무 속상해요.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속상해요. 그리고 이 유인물이 컬러도 아닌 것도 속상해요. 자, 일단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아까 앞에서 친구가 저한테 수업이 예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수업이 예쁜 이유 첫 번째입니다. 교재가 예뻐요. 자, 교재를 보시면은 안 보여서 너무 속상한데 이거 다 컬러예요, 사실은. 실제 교재에 실려 있었던 컬러예요. 이게 뭐냐면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분석한 내용이거든요. 저 이거 하다가 진짜 지금 새끼손가락 병원 가야 돼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요거 만들어가지고 우리 친구들 교재에 실어 넣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교재에 실어 넣어서 우리 친구들이 매주 원활하게 복습할 수 있도록 컬러 부분 실어 넣을 거고요.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관동별고 필기하라고 주는 종이에요. 이런 것까지 아이들 필기까지 제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사용 교과서를 제가 많이 이용을 하는데 교사용 교과서에는 이미 설명이 다 달려 있어요. 이게 최대 단점이 좋기는 좋아요. 선생님들 이거 보니까. 근데 애들이 필기를 안 해요. 그래서 중요한 자료들은 이게 제가 백지를 하나 줍니다. 작품만 실려있는 백지를 줘요. 그래서 이 백지에다가 애들이 필기를 싹 하게 해요. 심지어 필기 색깔까지 지정해서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필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친구들이 이거 한 장만 달랑달랑 들고 다니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교재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이제 거기 유인물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고백하지만 한영고 자료인데 제가 작년에 한영고 애들 데리고 실험을 하나 했었어요. 그 실험의 결과가 너무 좋아서 올해는 강동구에도 적용을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마무리 직전 자료입니다. 제가 밤꼬박 새서요 자료 하나 만들어요. 컬러로 뽑을 거고요. 중철로 잡을 건데, 야, 그래봤자 한 두께 요만해요. 부교재예요. 요만한 교재 하나 있는데 두께 요만한 거. 거기에 학교 선생님 설명 포함해서 모든 내용들 싸그리 분석하고 모으고 정리해서 마무리 프린트 주는 거예요. 실제로 한영 애들한테 작년에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마지막에 이것만 받고 여기서 꽤 많이 나왔대요. 강동고는 저 굉장히 자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한영고에서 했던 실험 결과가 강동에서도 똑같이 효과를 보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교재까지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나눠줄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요건 이제 과제집 얘긴데요. 이게 제가 과제를 들고 오지는 못했고 그냥 이렇게 뭘 갖고 왔냐면은 제가 과제를 줄 때 기출 연도별로 모아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로 나눠서 과제를 줄 거예요. 원래는 과제를 줄 때 제가 그냥 통으로 줬어요. 유형별로 안 나누고 그냥 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문제가 애들이 뭘 못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유형별로 나눠 놓으면 유달리 틀리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친구는 외부 작품 연계형 문제를 틀려오겠죠? 그러면은 아, 너 이 부분이 약하니까 이 부분 잘 푸는 팁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 너 표현상의 특징 어려워? 그럼 내가 이거 뭔가 더 팁 알려줄게. 이런 것 좀 같이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빈약한 부분 없이 모두 다 잘 학습을 해서 어떤 유형이 나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일단은 이번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부 작품 연계형이 안 나오긴 하는데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다가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원래 나오던 학교가 작년 1년 한 해만 안 나왔던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줄 겁니다. 저는 다. 모르기 때문에. 올해는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작년에 이미 변화된 유형을 보여줬었고 올해도 제가 감히 어떻게 확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기는 할 거예요. 근데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 받자마자 정리해서 걸러낼 거 걸러내고 애들한테 필요한 거 다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다시 만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수업을 꾸릴 거고요. 정말 중요한 클리닉입니다. 애들이 기함을 쳐요. 진짜 너무 하기 싫어. 애들이 딱 종이를 받자마자 숨은 막혀 하는데
풀고 나면은 정말 뿌듯한 얼굴로 돌아가는 클리닉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스텝을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원래 빈칸 문제 없었어요. 근데 우리 강동구는 개념 숙지 너무 중요하잖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서답형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를 쓸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 빈칸 문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단어 아니면 다 틀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 숙지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데 애들이 이걸 가지고 미리 털리고 발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속된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일단 발문이 이거예요. 적절한 것의 개수를 쓰세요. 어디서 많이 본 발문이죠? 딱 강동구 시험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시험지가요. A부터 O까지 있어요. A부터 O면 몇 개니? 15개인가? 되게 많은 선지를 배열을 할 거예요. 그래놓고 적절한 것의 개수의 정답은 10개.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자 풀죠? 갖고 와요. 개수가 틀렸어요. 다시 해. 이거예요. 무한 반복할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개수를 맞췄어요. 내용을 봤어요. 근데 잘못 고른 거예요. 미안. 개수만 맞아. 다시 골라.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맞출 때까지 무한 반복. 1시간 넘게 걸려요. 이거. 근데 이걸 한번 하고 나면은 우리 친구들 하는 말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았어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면서 더 공부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이 선지들이 생각보다 강동구 시험 스타일과 유사한 점이 많아가지고 애들이 이제 연습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리닉 진행하면서 우리 친구들 진짜로 그 극악무도한 강동구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 루틴은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자랑 하나만 할게요. 필기 예쁜 거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유인물에 있습니다. 자, 수업을 할 거고요. 수업에 대한 복습 클리닉을 그 주에 바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 수업하면은 그 다음 주 중에 바로 클리닉 하겠죠. 그리고 2주차 수업에서 다음 주차 수업에서 주간 테스트 하면서 마무리 정리까지. 요렇게 3가지 스텝으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들 저는 여기까지 강동구 국어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유인물 보시면은 제 유인물 보시면은 뒤에 제가 우리 친구들을 간절하게 빌고 빌어 수강 후기를 몇 개 받아냈어요. 우리 강동구 친구들이 생각보다 시크해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안 해줘요, 잘. 안 해줬어요, 얘도. 안 해줘요, 잘. 시크해요. 자, 그래서 우리 강동구 친구들이 수강 후기 몇 개 남겨줬는데 제가 이번에 수강 후기 받으면서 친구한테 이 말 한마디 했어요. 너네 학교 꿀팁 좀 같이 적어봐. 꿀팁. 학교 꿀팁. 그래서 뭘 적어요? 이랬더니 왜 학교에 조심해야 되는 선생님 있지 않아? 했더니 애들이 씩 웃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선생님 다 적어와봐. 근데 제가 설마 실명을 거론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한 글자만 지웠습니다. 선생님 욕은 전혀 없어요. 그냥 이 선생님 수업은 열심히 들어야 한다. 왜? 그 이유까지. 아주 친절한 우리 친구가 한 명이 딱 설명을 해줬는데 이걸 제가 읽어줬어요. 강동구 애들 방금 수업하고 왔거든요. 읽어줬더니 애들이 다 웃어요. 맞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학생 한 명이 딱 한마디 했어요. 마이크 잠시 끄고 얘기할까요? 그냥 얘기할게요. 그 72글자인 선생님을 조심해라. 그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마지막 꿀팁 적혀 있는 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꼭 전달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피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장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의 차이 시너지과학팀에서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배재명입니다. 현재 통합과학을 전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과목에 한해서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분석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동구 내신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이에 맞춰서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구성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합과학이라는 과목 자체는 이 과학탐구 4개 과목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통합해서 배우는 것이 이 1학년의 통합과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과목들이 고르게 1, 2학기에 분포되어 있고요. 이 과목별로 변별력을 내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1, 2학기 내용 중에서는 1학기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중요한 과학 개념들을 잘 잡고 출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2학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 개념을 잘 잡았으면 좀 더 학생들이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강동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강동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캐릭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를 짚어드릴 거고요. 이 기본적인 내용들은 조금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수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 각각 파트별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 1등급 컷 같은 경우에는 대략 9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 첫 번째는 이 과목별 변별력인데, 제가 앞서 이 과목별로 변별력을 내는 특징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물리화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에서만 그치지 않고 응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때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느끼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원의 내용을 가져오시거나 조금 기본적으로 다른 학교에서는 많이 가르치지 않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운 편이고요. 실제로 시중 교재를 구입해 봐도 그 내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기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자료 해석 형태로 나오는 경우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포인트들에서 점수가 많이 갈리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디테일한 부분인데, 교과서에 뭐 일부 수록되어 있는 이 한 줄로 나와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 이런 부분에서 뭐 빈칸 뚫어놓고 살짝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학생들이 교과서나 프린트를 실제로 완전 꼼꼼히 공부한 학생들도 잘 못 푸는 경우가 많고요. 또 물론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짚어주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잘 캐치하지 않으면 틀리는 경우의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이 객관식 서답형 문항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기역, 니은, 디귿 형태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게 객관식 문제 중에 약 70%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1번부터 5번 선지 주고 그 중에 옳은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라는 형태로 나오는 게 나머지 객관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예시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리 파트에 해당하는 계산 문제가 되겠는데요. 어떤 숫자를 주고 아니면 그림이나 그래프 자료를 주고 거기서 캐치를 해서 계산을 해서 문제를 푸는 형태가 되겠고요. 요게 이제 생명과학 파트의 그 까다로운 부분인데, 요 옥신의 굴광성 예를 들어보면 요 개념을 다른 학교에서는 웬만하면 안 가르치십니다. 또 실제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시중 교재에서도 많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만 듣고 따라갔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게 이제 물리 파트에서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강동고의 이제 물리가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선생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문제를 내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수업 때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걸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 문제를 실제로 보면 이게 통합과학 내용이랑 완전히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은 벗어나 있는,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생명 파트나 물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잡아서 이 특강 형식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짚고 수업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걸 접했을 때 굉장히 까다로워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대략적으로 여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이 기본적인 개념들을 합답형으로 주로 출제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응용적인 측면에서는 계산이나 자료 해석 그리고 신유형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서술형 대비가 필요하고 교과서나 프린트에 있어서의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시험이 출제되면서 학생들이 어려워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개념적인 부분의 경우에는 이 수업을 진행할 때 저는 이 암기 분량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 학생들이 과학 탐구를 암기로 받아들이는 순간 외워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지고요. 이 암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까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암기 대신 이해 위주의 수업을 지향하는 편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마라탕이나 떡볶이 같은 그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물하고 먹는 거랑 음료수 이렇게 쓸게요. 를 같이 먹을 때 어떤 게 더 매운맛 해소에 효과적인가요? 라고 하면 물이랑 먹는 게 더 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음료수가 더 나았던 경험이 있으실 건데,
요거는 이 물의 특이한 특성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물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산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굽어 있는 형태로 결합하고 있는 게 물의 특징인데요. 이 물은 조금 특이한 성질이 산소 쪽은 약간의 마이너스적인 성질을 띠고요. 수소 쪽은 약간의 플러스적인 성질을 띱니다. 그래서 이 소금 같은 거를 물에다 넣으면 소금이 염화나트륨이라고 해서 NaCl이라고 하는데 이 나트륨은 플러스, 염소는 마이너스 이온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인 나트륨은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요. 마이너스인 염소 이온은 플러스 쪽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잘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게 염화나트륨인데 얘네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결합이 깨져서 물에 녹게 되는 게 이 소금이 물에 녹는 원리입니다. 네, 요거를 이제 매운맛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이 매운맛 성분은 이 안쪽에 염화나트륨처럼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가질까요? 그랬으면 물에 잘 녹았겠죠. 이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물이나 소금과는 다르게 내부적으로 극성을 가지지 않는 무극성 성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음료수는 그러면 이 매운맛을 잘 녹여주는 것으로 보아서 물처럼 극성을 가지는 성분이 아니라 매운맛과 마찬가지로 무극성인 성분이겠구나 라고도 연결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부담스럽지 않도록 좀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하려는 편이고요. 어떤 과학탐구라는 개념을 학습할 때 좀 부담이 없도록 좀 재밌게 따라올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교재 또한 이것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재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 교재 내에서의 스토리라인을 따라오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형태로 교재를 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응용 단계에서는 뭐 다양한 형태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물리나 이 화학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 어떤 그래프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또 어떤 공식 혹은 식이 등장했다면 그 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유도된 것인지 그 학생들이 개념을 깨우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요 자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스토리라인을 따라오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터득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는 편입니다. 다음 단계는 실제로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어보면서 연습하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저는 숙제나 이 클리닉 엔제라는 문제풀이집 그리고 클리닉 자료 등을 통해서 최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이해 기반의 개념과 응용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끝나게 되면 결국 학생들은 어떠한 새로운 유형이 나오더라도 결국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게끔 훈련을 시킨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학교별 기출 유형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파악해서 그거에 맞춘 공부가 필요한데요. 어떤 기출 문제가 등장했을 때 이 문제가 다음 연도에 그대로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개념과 유사한 형태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지를 최대한 다양한 형태로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출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재구성한 후에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편이고요. 또 이 연습 과정에서 학생들마다 이 어려워하는 정도가 다르고요. 어떤 학생들은 물리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뭐 지구과학의 자료 해석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고 결국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거나 뭐 테스트를 보거나 클리닉 때 질문하는 것만 들어봐도 이 학생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부족한 것에 맞춰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 단계별로 수업을 이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학생들 스스로 정리해서 이렇게 써낼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서술형 문제가 나오든 어떤 뭐 응용 문제가 나오든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학생들이 여기서 출발했더라도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는 편입니다. 또 학생들이 최대한 다양한 형태의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수업 영상부터 제가 따로 제작해서 만들어드리는 비법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필기 노트부터 해서 학교별로 선생님들께서 그 시험에 내겠다라고 강조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교과서나 프린트에 중요하다라고 표기되어 있는 내용들을 학생들 필기를 제가 걷어서 따로 정리를 해서 다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 내용을 이용해서 수업 때 이 전체 정리를 진행하기도 하고 이 학생들이 좀 편하게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따로 찍어서 줬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수업 영상과는 다르게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서 필기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반면에 요거는 그냥 누워서 아니면 자기 전에 밥 먹을 때, 버스 탈 때 이렇게 그냥 간단히 핸드폰으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정리해서 올려주는 편입니다. 또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생각의 차이와 시너지 과학팀이 함께하면서 이 통합과학 클리닉이 대폭 보강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도 학생들이 제 클리닉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클리닉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할 예정에 있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마다 부족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의 학생들에 맞춰서 피드백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학생들과 컨택해서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모니터링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남겨준 후기가 되겠고요. 결국 제 수업을 들었을 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저를 믿고 잘 따라와준 학생들은 결국 원하는 성적을 얻어갔다라고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또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막연함이 조금 해소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외에도 어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